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입이 좀 근질근질해져 가지고 팟캐스트 녹음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간만에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뭐 바빴어요. 바빴고 이게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 심리적으로도 이제 여유가 없어서 할 말이 떠오르지 않고, 근데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데 억지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입이 근질근질할 때까지 참았는데, 드디어 오늘 입이 좀 근질근질해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계약 해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상당히 넓은 구역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아마 이런 비슷한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제 집을 거래할 때는 보통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인제 잔금을 치르고 하죠. 새로운 집에 잔금을 치르고 하는데, 이번처럼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이 돼 버리면서 기존 집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계약 해제를 하게 되는 경우, 매도인한테 과연 계약금 반환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아니, 갑자기 이렇게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내가 잔금 마련을 못 하게 됐는데, 이게 내가 뭐 일방적으로 변심한 것도 아니고 엄밀히 말해서 내 잘못도 아닌데 인간적으로 "계약금은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종류의 다툼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매수인 사정인 거죠. 매수인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든 말든 "그거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매도인이 얘기할 수 있죠. 아무리 매수인이 이게 상식상 내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을 팔든 뭐 해 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잔금 치르는 걸 알지 않았냐.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나도 어쩌겠냐. 좀 사정을 봐 달라라고 매수인에게 읍소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돈이 계약금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매도인의 호의에 기대서 계약금 반환을 받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막말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나도 이거 처분해 가지고 다른 집 갈아타게 하려고 했는데 이 계약이 어그러지면서 나도 손해를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몇 천에서 몇 억이 되는 돈이면 일단은 버텼다가 '판결 나면 그때 가서 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변호사 비용 좀 들여 가지고 일단은 다퉈 보고 뭐 법원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돌려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약금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계약금 넘기면 불리해져요. 어쨌든 돌려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인제 아예 불가능한 건 사실 아니긴 해요. 그니까 명확하게 조건을 걸면 됩니다. 근데 이 조건이라는 게 좀 애매하죠. 기존 집 처분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 계약금 반환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조건으로 건다면, 예를 들어서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을 깨고 싶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때 매수인의 기존 집 처분을 조건으로 뭐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 집이 처분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 계약이 안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무식하게 호가를 높이 올려도 되고, 아니면은 뭐 부동산에다가 매물 올려 달라고 하고 집 보러 온다고 할 때 민의적 되거나 하면 집을 쉽게 팔기 어렵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본인 집 처분을 안 하면 매매 계약을 별 부담 없이 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건을 거는 건 매도인이 쉽게 오케이를 안 할 거예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인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데 서로 협조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죠. 인제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서로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이런 식으로 계약 조항을 넣는데, 토지거래 허가라는 건 해야 될 일,
도와줘야 되는 일 뭐 이런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고 그거 맞춰 가지고 잘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명백하게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집을 처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집을 처분을 억지로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이혼할 때도 뭐 재산분할 관련해서 막 얘기할 때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집을 언제 어느 시기에 처분할지를 마음대로 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집값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조금이나마 손해를 덜 받고 집을 처분하고 싶은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내가 지금 집 팔기는 쪼끔 아쉬운데 좀 이따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처분 안 하고 버티죠. 근데 이제 이 원래 갖고 있던 집, 매수인이 원래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하는 걸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에 매수인은 집을 처분 안 하면 계약금도 돌려받고 나중에 집값 오르면 다시 계약하면 되니까 손해를 보는 게 없죠. 그러니까 좀 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해지를 사실상 매수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매수인이라면은 좀 넣으려고 노력을 해 봐야겠고 매도인이라면 안 넣는 게 좋죠, 무조건. 너무나 불안정한 지위에 본인을 놓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뭐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면 나오는 걸 조건으로 뭐 계약을 한다 뭐 이런 거를 특이하게 넣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계약서 정식으로 작성하기 전에 뭐 문자로 주고받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 문구가 참 애매한 게 대출이 어느 은행을 가도 아예 불가능하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심지어는 뭐 제2금융권 저축은행에서는 대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율이 좀 비싸서 문제죠. 근데 어찌 됐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데 매수인이나 뭐 전세 세입자가 자기가 원래 알아봤던 은행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이율이 있을 텐데 그 조건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하면서 계약을 못 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참 애매해지죠. 아니 은행을 다 알아봐야지 딱 한 군데 찍어 놓고 거기 안 됐다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면 "나 못 돌려준다."라고 이제 뭐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버티고 이제 매수인이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 조건이 있는데 왜 그러시냐."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결국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으로 가야죠. 근데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구체적인 사정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게 될 텐데 이게 진짜 대출이 안 나와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매수하려는 혹은 임차하려는 그 부동산 자체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출이 안 나오면 그거는 임대인 탓을 하면서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계약서에 이렇게 쓰지 않았냐. 대출 안 나오는 경우에 계약 무효로 하고 이미 받은 돈 반환한다고 적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반대로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 이 경우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서로 계약할 때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거기다 문구를 넣었는지 아니면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물건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만 상정을 해서 '내가 넣은 거다.'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게 그렇잖아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아니 매수인이 본인 사정으로 대출이 안 나오는 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해결이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 돈이 생각보다 크게 걸려 있어서 쉽게 돌려주지 않죠. 결국 이런 경우에는 소송밖엔 답이 없습니다. 뭐 내용 증명 이런 거를 보내 봤자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거를 돈을 받으려고 내용 증명을 보낸다기보다는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어 당신도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같은 느낌으로 보내는 거지 내용 증명 받고 요즘에 누가 막 '아우 이거 큰일 났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냥 내용 증명 보낼 시간에 빨리 가압류 걸고 소송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안 돌려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인제 집에 가압류 걸리고 막 소송 나오고 하면 그게 진짜 피곤하니까 그때 가서 좀 합의점을 찾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기 이전에 뭐 아무리 문자를 보내고 해도 응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 증명도 뭐 반송을 시키거나 아예 받지 않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매수인의 사정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제 진짜 본인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뭔가 여지를 마련해 두고 싶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문구를 확실히 넣어야 된다. 중개인한테 본인 사정 설명했고 안 했고 뭐 이런 거를 사실은 따져도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막 저한테 인제 그런 녹음 파일 같은 걸 보내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계약서를 쓰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전화 통화 이런 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죠. 그리고 계약서 쓴 이후에 뭐 얘기를 한 것도 그렇고, "외도인이 저랑 통화를 했는데 알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양해하는 의미로 알겠다고 한 건지 그냥 막 듣다가 적당히 맞장구 쳐 준 건지 그것도 사실 다 따져 봐야 되고요. 무엇보다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다시 만나거나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얘기만 오고 가다가 결국에는 분쟁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계약서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집을 팔 계획이 다 있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집이 팔릴 것 같았는데, 대출이 나올 것 같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다. 근데 내가 또 성격이 급해 가지고 내 집을 처분하기도 전에 다른 집 계약부터 덥석 해 버렸다. 이제 이런 경우에 수업료를 내셨다고 생각하기에는 액수가 좀 크겠죠. 그래서 인제 혹시나 이 얘기를 여기까지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뭐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좀 받아 보시고, 근데 이제 변호사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면 깔끔하게 포기하시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몇 천, 몇 억 되는 돈을 그냥 포기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죠. 그러면은 인제 소송을 하셔야겠지만, 네, 섣불리 소송했다가 결국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게 되면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게 속가도 적지 않은 소송인데, 아무튼 본인 사정에 대해서 남들이 그렇게 신경 써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하고 대응 방안이랄까요?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는 편이 조금이나마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드려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